이 AI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소득 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일자리가 생겨날 때 그 일자리로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전환을 시킬까 하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이 비생산적인 곳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 일단 내가 몇 살까지 살까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것은 으로 잘 매칭을 해놓는 것이 네, 오늘 모신 분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시죠. 김경록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 이런 말들이 있던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길래 그런 경고의 말들이 자꾸 나올까요? 예, 성장률이 아시다시피 떨어지면은 이 신규 일자리는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수치를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20대 일자리 이런 쪽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20대 작년 기준에서 신규 취업자가 20대에서만 한 11만 3천 명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를 보면은 야, 20대 취업자 수가 저렇게 줄어들었다니 하는데요. 20대 인구 수도 꼭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의 변화를 감안한 이제 취업자를 보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60대 인구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60대는 이제 취업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취업자가 줄어들고 60대 취업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취업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가 보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인구의 변화로 인해서 일단 그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대별로 한번 고용시장을 보면요. 30대 같은 경우는 날씨로 치자면은 맑은 편입니다. 특히 이제 30대 중에서도 여성의 이제 고용 여건이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도 괜찮은 편이고요. 50대가 이제 퇴직 연령에 가까우니까 50대가 이제 고용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대별로 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구를 감안해서 이제 취업자 시장을 보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 데이터를 본다면은 그렇게 이제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본다면은 결국 우리가 제조업에서 중후장대형에서 이제 IT나 이런 쪽으로 변하면서 여성의 고용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나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취업자 수는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로는 이제 고용시장의 문제는 이제부터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대에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피부로 느끼기로는 이제 고용시장이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만은, 전체 데이터를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렇고요, 실업률을 따지다면은 OECD 국가들 중에 일본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본다면은 실업률이 OECD 국가들이 평균 10%가 좀 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7%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상으로 본다면은 그래도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는 이제 취업의 여건은 아직은 괜찮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가 이제 좀 더 문제가 아닐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진짜 일할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래서 일본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이런 때 이미 이제 직장이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근데 일본도 20년 전에 한 20년도 넘었죠. 한 30년 그 정도의 1990년대 보면요. 그때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제 청년들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노동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인 저성장에 들어간 지 한 5년 이 정도니까 앞으로의 저는 더 일어날 일들이 사실은 더 조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 미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가 접목이 되면서 일자리가 막 난도질 막 사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예. 그 부분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체 효과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가격이 떨어질 때 혹은 물건의 가격이 이제 오를 때 수요와 공급이 변하는데 물건의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나의 실질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득이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효과와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어느 게 더 큰가 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어느 게 더 큰가 해서 전체 가격 효과를 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일자리 시장에서 AI의 영향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대체 효과는 일어납니다. 그건 마이너스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소득 효과 부분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대체 효과 때문에 AI가 들어오면서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비를 하게 되고 그 소비는 이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 때문에는 일자리는 줄어들지만은 소득 효과 때문에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과다하게 지금은 이제 좀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은 소득 효과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의 적응 비용이죠. 지금 이제 이 AI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소득 효과로 인해서 다른 쪽에 일자리가 생겨날 때 그 일자리로 사람들을 어떻게 빨리 전환을 시킬까 하는 것. 이것이 아마 사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뭐 AI나 로봇의 변화에 역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에 러다이트 운동처럼 그렇게 봐야 사회의 변화는 거스를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개인이나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국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소득 효과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텐데 네. 예, 그 일자리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빨리 적응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보면은 그 코로나19 전후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쿠팡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온라인을 통한 배달과 소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배달에 관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있어서는 유튜브나 이런 쪽이 또 급속하게 생겨나면서 이쪽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났던 거죠.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대체 효과 쪽에만 집중해서 보시지 말고요.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져서 소득이 증가해서 새로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에 일자리가 뭐가 있는가 하는 것,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게 전환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전환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것들을 준비하거나 배우거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께서 일단 제일 잘 아실 텐데요. 사실은 전환을 잘 하셨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와 흐름을 일단 잘 캐치를 하시는 거죠.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매몰 비용에 많이 감안합니다. 매몰 비용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돈을 2만 원을 주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30분 보는데 영화가 되게 재미가 없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2만 원을 지불했는데 계속 볼 것인가. 지루한 영화를. 아니면 지금 나와서 그 카페를 갈 것인가. 이 의사결정이죠. 2만 원 이미 지불해서 해소할 수 없는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미래의 선택에 영향을 주어서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이런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 이런 부분을 고수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 매몰 비용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전환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본전 생각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사실은 이전에 하셨던 일과 그 부분을 관련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사회 흐름에 그 흐름을 편승하면서 이제 성공하신 경우인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든다면은 첫 번째 이제 사회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것을 보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IMF 위안위기 때 새로운 사회의 흐름을 잘 탄 사람들, 메가스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커지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을 때는 항상 새로운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그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매몰 비용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내가 미래의 나의 편익 혹은 기회 비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건 이제 결국 우리가 이런 새로운 어떤 문화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걸 자꾸 공부하려는 교육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요즘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다.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하고 맞춰져 가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엄청 심하잖아요. 네. 여러 부분에서. 그런 가운데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네. 한국이 자영업자 수가 정말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거의 많을 때는 한 37% 그까지 육박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작년 들어서는 이제 그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고 570만 명 이 정도로 가면서요. 이제 자꾸자꾸 자영업자가 줄어든다고 조금 이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회든지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이 비중이 차츰차츰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이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습니다. 사실은 좀 더 안정적인 곳에 가서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 이게 급속하게 조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꼭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온라인화된 것,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는 것,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자영업에 급격한 변화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자영업자의 숫자가 아주 급하게 떨어진 것은 아니고 그 추세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걸 이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부분이 제가 10년, 15년 전에도 사실은 자영업자 문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줄어드는 것은 좋은데 연착륙을 시키면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의 퇴로를 마련해 주면서 줄어들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후퇴를 하려면은 이제 전략상 후퇴로 퇴로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는 지금 저성장하고 겹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소비 부분도 상당히 지금 소비 침체라고 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것이 또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이거는 근데 얘기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가 자기 21세기 자본에도 써놨지만은 한 80년대 후반부터 또다시 이제 양극화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자산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의 양극화인 것이죠. 글로벌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보시면은 세계에서 탑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얻는 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1인자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어렵게 되면서 그거는 이제 일종의 디지털화에 따른 산업의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위너 테이크 올입니다. 성자가 모두 다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그런 아마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나라 또 하나가 이제 그것도 역시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 때는 항상 자산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 지금부터 해서 과거 한 10년, 20년 정도까지 전 세계는 자산의 양극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소득의 양극화가 계속 지속되어 왔고요. 우리나라도 이 부분은 이제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계속 양극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그 다음에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양극화.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이런 부분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실 텐데요. 대기업들은 거의 평균 연봉이 이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균 연봉이니까 이제 그 위에 과장, 부장급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은 이것과 임금 격차가 이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득 양극화가 이미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산 양극화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우리나라는 주식보다는 이제 부동산으로 인해서 자산 양극화가 이제 크게 되는데요. 이 두 양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렇다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한국 경제 지금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요. 어떤 나라가 흥했으며 어떤 나라가 이제 망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를 잘한 국가는 흥하는데 변화를 하지 못하는 이제 국가는 이제 망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공통된 결론입니다.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제 많은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대 아마 우리나라는 놀랍도록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19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2000년에 1인당 GDP가 한 $10,000 되다가 2013년을 넘어가면은 $20,000에 이미 육박하고 $30,000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2000년대 급속한 성장을 하게 된 것이 결국 IMF 구조조정 때 우리나라가 구조조정과 혁신, 그때 구조조정을 했을 뿐만 아니라 IT 산업에 네. 막대한 투자를 했었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난지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그게 30년이 다 돼갑니다.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IMF 외환위기의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제 일 같은데요. 손꼽아 가만 보니까 벌써 한 30년 정도 전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28년 정도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8년 동안에 구조조정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많이 이제 누적돼 있다는 것인데요. 모순들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을 스스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때는 외부적 충격으로 어마어마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고통이 싫기 때문에 이것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보기로는 제일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제 4대 개혁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교육개혁, 노동시장, 뭐 의료개혁 뭐 이런 쪽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걸 이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이제 교육계획 같은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뭐 20년 전부터도 사실은 계획을 하자고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이제 못하고 있고 노동시장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획을 해야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잠재 성장 혹은 잠재 생산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연금 개혁 네.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이번 연금 개혁이 돼서 이 노후 관련 준비를 어떻게 되는가 지금 되게 복잡해 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예, 뭐 그렇게 연령층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50대, 60대이신 분들은 이제 자동 안전장치 부분을 우려를 좀 하십니다. 아직 도입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그 말은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이 올라가던 것을 그만큼 이제 인상을 못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연금을 팍팍 깎아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동 안전장치는 아마 도입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대, 30대, 지금 특히 이제 30대가 연금 고갈되는 그 시점에 딱 이제 직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 제도 이 둘을 이제
바퀴에 두 바퀴처럼 해서 좀 균형되게 가져가는 것이 노후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도 연금 보험료율은 아마 계속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도 전부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고 현대차도 이번에 뭐 31조 투자를 미국에다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거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한국 경제 이런 변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먹고 살려면 좀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고민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전부터 이제 걱정을 했었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커지게 되면은 그것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스스로도 이제 분산을 해야 되고 위험을 포트폴리오를 안정되게 분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장을 모두 지어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거기 소비지에 직접 이제 공장을 짓는 것, 이것들이 일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이게 80년대부터 이루어졌고 2010년,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업 국가들의 조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려했던 바는 기업들의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다 생산성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고용 문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시작한 것도 아닌 것이고요. 이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해외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좋은 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돈도 있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전체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자리 양극화에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그게 아마 청년층에게는 가장 이제 타격이 되는 그런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고용이 여기서 줄어들게 되니까 GDP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본이 겪었던 거하고 비슷하게요. 그 기업의 수익성은 유지될 수 있는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서 내수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의 양극화가 더 지속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비교적 대만이나 이런 나라 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큰 기업 몇 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의 이제 영향,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그 다음에 수출에 치우쳐 있는 것, 이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성장을 많이 키웠습니다. 우리나라가 내수만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면은 이렇게 성장을 못하죠. 5천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요. 근데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치러야 할 비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좋은 일자리를 과연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해서 이전부터 이제 고민했던 것이 우리나라는 너무 큰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작은 큰 기업이 대기업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훨씬 못 미치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간 정도의 크기의 좀 기업을 육성을 할 수 없을까 하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자리의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줄어들고 내수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기업들의 수익성하고는 또 별개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이걸 이제 구분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그러네요. 그런 부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견기업 키운다는 게 근데 결국은 그 적당히 수출하거나 아니면 내수 기반의 기업이어야 되는데 한국 이 인구가 작은 우리 5천만 이런 정도에서 내수는 일단 크게 뻗어나갈 수는 없는 거죠. 5천만 같으면은 적은 인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문제는 이 인구가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줄어들고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저는 내수가 이제 내수 산업이 앞으로 이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가만히 우리나라의 산업의 역사를 보시면은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제조업의 생산을
전환을 통해서 제조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성장을 해온 것이죠. 이렇게 버는 돈으로 우리나라는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나 기본 자본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국민연금만 보시더라도 이전의 규모에 비해서 지금 국민연금이 뭐 1,200조 이렇게 되죠. 이게 나중에 이제 2,500조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국민연금이 15.7%인가 운용 수익을 냈는데요. 예를 들어 2,000조가 되었을 때 우리가 15% 수익률이라 하면은 한 해 300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연금 자산도 많은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사회에서 점차 자산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나 서비스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금융산업하고 자산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부가가치가 있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 지금 이제 개인들이 해외 투자해서 읽기도 하고 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뭐 중국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이 한참 성장을 하는 그런 곳에 우리나라가 자본을 갖다 놓음으로써 거기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는 방법도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이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산업은 이전부터 우리나라는 서비스 산업 키워야 된다 이야기했는데요. 서비스 산업은 실질적으로 후진국이라기보다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들어선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법률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금융 이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한 100년, 150년 전부터 자기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부가가치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전히 제조업 부분에 이제 중요성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고도화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서비스 산업 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지금 많이 축적한 것이 이제 자본과 자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은 개인들이 이러한 자기가 축적한 자산을 어디에 운용을 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어떤 부가가치를 이익을 얻는가 하는 것도 아주 큰 부분이거든요. 아까 국민연금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중에 2,000조가 되었을 때 15% 수익을 혹 냈다면 300조라는 돈이거든요.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이것은 수익하고나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300조라는 수익을 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제조업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꽤 이게 부가가치가 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산업을 우리가 좀 더 고도화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기업들의 그 자산을 불려주는 예. 이런 어떤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그 성장들이 좀 일어나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는 산업사회에서 자산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산업사회는 여전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자산사회에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많이 변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을 한 20년 전부터 보아왔는데요. 20년 전의 국민연금과 지금의 국민연금은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렇게까지 변했을 수 있을까? 그때 20년 전에는 채권에만 한 80% 투자를 했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식의 비중을 저렇게 높은 비중으로 가져가고 대체 투자도 하고 있다는 것이요. 많이 변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개인들이나 이런 이제 경제 주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좀 변해가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참 부러웠던 게 한 10년, 15년 됐을 겁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1,000조에 육박하는 이제 아주 큰 규모인데요. 인구는 500만인데 그 정도의 이제 국부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민들은 1인당 2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한 30대 정도 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있는 직원들이 한 5명 이제 찾아왔습니다. 저를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인구 구조나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참 부러워했던 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축적된 자산을 기반으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80년대부터 70년대부터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세계로 많이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투자를 위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은 거기에서 나온 부가가치도 앞으로 꽤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결국은 팔아서 돈 버나 수익으로 돈 버나 예. 돈 벌면 되는 거니까. 예, 수익으로 버는 것은 다른 기업이 팔아서 돈 번 것을 그 지분을 가져 그렇죠. 쉐어링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기업을 찾아내고 발굴하고 또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쪽. 자꾸 우리가 자꾸 뭔가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맞습니다. 것도.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미국의 아주 화끈한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놀랍니다. 우리 특정 섹터 종목들은 예. 한국 증시화 됐다고 예, 그러던데요. 맞습니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요.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2%를 그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더 분산되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를 자꾸자꾸 바꾸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오래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금융이 답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래전부터 들으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은행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15년 전부터도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은행 중심의 제도는 아주 시스템상 괜찮긴 하지만은 가장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은행은 대출을 하는 곳이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출을 어디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할 때가 아니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자산에 또 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하고 금융연구원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의 돈의 흐름이 비생산적인 곳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지금까지는 이제 너무 은행 중심이어서 사실은 그런 자금 흐름을 많이 보였고요. 그래서 은행 중심에서 은행이 자산을 키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이 커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럼 경제 주체의 부채도 같이 커진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게 지금의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성장을 좀 더 우리나라가 과하게 했다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페이백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중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이테크나 이런 쪽, 특히 AI 로봇 이런 쪽에 자금이 많이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90년대 후반에 그랬었죠.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부동산 쪽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혹은 금융을 통해서 자본이 좀 더 생산적인 곳에 계속 흐르게 하고 비생산적인 곳에 흐르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생산적인 곳에 흐르는 것에서 안정적인 부가가치를 내게 하는 것. 그게 앞으로 금융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진짜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금융하면 은행을 떠올리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한 투자와 관련된 금융산업. 이쪽의 발전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국민들의 부 증가 이게 이제 핵심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2차 베이비 부모 시대와 관련해서 뭐 953명이나 되고 이들이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참 많더군요. 예,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55년에서 63년을 이제 1차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는데요. 그 숫자가 대략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모가 이제 64년부터 해서 이제 74년생까지인데요. 그 숫자가 대략 950만 명 정도 됩니다. 1차 베이비 부모보다 이제 거의 250만 명 정도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1차 베이비 부문은 지금 60대 쭉 머무르고 있고요. 2차 베이비 부문들은 지금 50대 쭉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생산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령층인데 이 연령층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60대로 다 거의 다 옮겨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가 이제 정년이 60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 950만 명의 고용률이 60%만 한다고 그러더라도요. 거의 6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은퇴를 하기 시작하는 일자리에서 물러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언제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이미 이제 2% 전후로 떨어졌고 2030년대 가면은 1% 중반 그리고 이제 1% 후반으로 이제 또 2040년대 가면은 이제 1% 전반으로까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이제 영향인 것이고요.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전망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제 감안되어 있는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게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그 말은 60대가 이렇게 지금 이제 2차 베이비 부모가 60대로 옮겨졌을 때 만일 이 사람들이 가정을 하기를 60대 모두 다 고용률이 거의 한 70%에 이를 정도로 고용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여전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용시장 혹은 노동시장에 앞으로 얼마나 머무르느냐 하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의 궤적을 이제 결정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지금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따름이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어떤 고용시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잠재 성장률의 둔화를 그 떨어지는 폭을 훨씬 둔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의 주요지가 우리가 이 연령층대에 대해서 이 연령층대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다른 선배 세대들에 비해서는 아주 좋기 때문에요. 이 퀄리티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 성장의 궤적을 달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마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아닙니다. 운명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 10년 동안 지금대로라면 이제 시나리오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 노력에 의해서 바꿀 것이냐 맞습니다. 이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게 특히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던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60대의 대학 진학률은 막 한 몇 % 될 것 같습니까? 60대. 글쎄요. 꽤 우리 교육률이 높아서 한 60%? 예, 60대는 20%입니다. 아닌가요? 예, 생각보다 그때 이제 81년에 그때 이제 그 졸업 정원제 되면서 입학 정원을 30% 대폭 늘리면서 그나마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50대에 가게 되면은 이 비율이 한 39%까지 됩니다. 60대에 비해서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60대에 비해서 50대는 국민연금이라든지 다른 연금 그리고 자산 이런 부분도 훨씬 충실하게 갖춰질 그런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대는 60대, 70대에 비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양적인 측면에서 퀀티티 측면에서도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퀄리티 측면에서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아쉽게도 이제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55세에서 실질적으로 정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노동력이 이 아까운 노동력이 그냥 유휴시설처럼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앞으로 고령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한 향후 10년 그리고 길게 보면은 20년 동안에 세워야 될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참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그냥 수십 년간 경험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연관되는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게 그대로 살아날 수가 있는데 지금 은퇴하신 분들의 어떤 그 노동을 보면은 전부 그냥 단순 서비스직 이런 쪽에 전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던데. 예,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한 37%, 전체의 20%니까요.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죠. 다른 사람이 고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겁니다. 경쟁력이 없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은퇴 자금마저 이제 까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부분을 저는 좀 유의를 좀
특별히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이런 편향이 있습니다. 어떤 편향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쵸, 나만은 라는 특별해 편향입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다 비슷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적한 은퇴 자금도 까먹을 때가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60대 이제 우리가 자기가 자영업을 하거나 할 때는 꼭 고정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좀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준비하라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고용 시장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면은 어디 가서 강의를 할 때 쭉 보면은 기술직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퇴직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데 한 2군데서 내 지금 오라고 프로포즈 오퍼가 왔다. 내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기술직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은 기술직의 상당한 분들은 이제 그런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 또 감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 다양한 쪽에 이제 기술에 관련된 일을 이어가는데요. 이러나 저러나 참 문과가 문제인 게 일반 관리직을 하던 분들은 이제 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다든지 하는 보편적인 직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택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격증의 길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새로 찾는 것이죠. 네. 자격증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이제 은퇴에 관해서 뭐 다양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의 책이 많이 나왔다가요. 일본도 2010년대 가면은 노후에 자격증 따기 위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는 자기의 기술을 전문으로 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렇게 그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60대에 접어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거나 안 그러면은 단순한 일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성을 문과를 나와서 일반직을 하다가 전문성을 택하고 싶으면은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택한 다음에 그 길을 이제 새로 걷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주변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이제 직장도 좋은 곳에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과나 이런 쪽 일반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관리사를 통해서 이제 지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자 바로 지금 이제 주택관리소장 자리가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지금 은행에 임원으로 있는데 지금 자기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게 이제 컨설팅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의 전문성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걷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제가 또 여기에서도 매몰 비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는 이런 부분의 매몰 비용을 생각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AI나 로봇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전환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전환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노후에 자기의 전문적인 어떤 직업을 찾아가는데도 이 부분은 꼭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을 갔더니 일본에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일본의 이제 청년들이 인구 수가 줄다 보니까 60대는 뭐 노인이 뭐 70대까지도 노인 뭐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으면 짜증 낸다고 그때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집에서 놀지 못하게 일주일에 한 3, 4일이라도 일하시더라고 계속 연락이 온대요. 그래서 주로 이 운전하시는 분들, 그다음 물류 쪽, 이 배송 이쪽이 워낙 젊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으니까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이제 주변에 좀 보시면요, 약간 3D 업종에 가까운 곳 이런 쪽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제 최근에 애석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 산불 끄는데도 보면은 이번에 60대 분들이 꽤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일자리들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젊은 사람들이 작년 제가 말씀드렸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취업자가 11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이 20대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이제 일자리들을 나이 든 사람들이 자꾸 메우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고 그런 추세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일본은 정년은 60세이지만은 계속 고용이라든지 고용 연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게는 70세를 정년처럼 이렇게 하기를 국가에서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정부에서 공고하면 대부분 지키니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70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70세가 내가 일을 하는 끝나는 기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60세가 돼 있다 보니까 60세가 끝나는 기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년의 연령에 이런 부분에 전혀 구애받지 말고 자기가 노후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좀 더 길게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은 인구의 구조나 안 그러면은 산업 구조가 약간 비슷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고령자들이 많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고요.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하는 일들은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려면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서 일을 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60대 들어가서 내가 새로이 재취업을 했을 때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전문성. 이게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취업을 하든 재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간에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소득이 한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전문성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50대들의 희망을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60대, 70대에 비해서는 전문성을 그래도 좀 많이 가진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을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가질 것인지 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전문성을 가지지 못했다면은 이제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하는 것이죠.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예, 우리가 30대 자격증을 통해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대 자격증을 땄을 때 우리는 한 20년, 길면 30년 일을 할 거라고 자격증을 따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60세 자격증을 따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 5년 일하다 그만두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60세 자격증을 따더라도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한 15년은 일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꽤 수지 맞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자기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원래 전문성, 자격증을 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가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높이를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재취업을 하거나 할 때 성공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른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핵심은 이제 기술인데 예.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오래될수록 숙련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의사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봐요. 예, 요즘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이과 쪽에서는 또 다른 기술들도 있고 하는데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 창업을 하거나 사장이 된 사람들은 오너가 된 사람들은 이과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의사 많죠 하니까 노후가 꽤 긴 편이고요. 문과를 나온 사람들은 이제 CEO로 올라간 사람이 아주 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짧은 편인데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문과 쪽에서도 나름 다양한 자기의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원래 투자 쪽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은퇴연구소장을 하면서 이 둘을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 자산 관리 혹은 생애 자산 관리가 저의 이제 전문적인 영역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 이제 이 50대, 60대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커지니까 제가 이제 계속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전환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시라는 게 트렌드입니다. 50대, 60대 시장이 많이 커진다. 저는 이제 이 트렌드를 보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환을 한 것이죠. 제가 채권 투자하고 자산관 운용 쪽을 하다가 이제 은퇴 연구 관련된 부분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제가 생애 자산 관리 쪽으로 이제 저의 전문성을 조금 약간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환해서 적응하는데 역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문과 쪽에서도 다양한 전문성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도 워낙 다양화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덕후, 소위 말해 오다쿠 이런 거 있는데요.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자꾸자꾸 편해갈 겁니다. 이제 사회가 이전처럼 단순할 때는 할 직업이 뻔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60년대, 70년대는 그냥 선생님, 그 다음에 농업, 뭐 은행원,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펼쳐져 있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또 작은 한 분야에서 소위 말해 덕후처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AI, 로봇 이런 걸 통해서 무지무지하게 할 수 있는 네. 길이 넓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전에 예를 들어 논문을 쓴다 할 때 제가 한 30년 전에는 그거 쓰려고 저 도서관에 가서 뒤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뭐 글을 쓰거나 할 때도 챗GPT나 이런 걸 얼마든지 활용해서 저 비서가 아주 많은 편이죠. 그래서 그런 길이 열렸기 때문에요. 한번 결국 제가 얕은 사회는 이미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이가 50대였다고 해서 늦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때부터라도 또 전문성을 키우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보통 은퇴한다 그러면 아 이제 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는 네. 그거는 진짜 자산을 그렇게 여유 있게 푹 쉴 정도로 모으신 분들 그걸 이제 자산 소득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고 네. 일단 대부분은 일단 어떻게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이제 내 생활비가 모자라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에서 의미나 역할을 찾는다는 거, 이게 비경제적 이유인데요. 이런 부분의 비중이 아마 앞으로 계속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예, 일본에서는 이제 신인문학상을 타시는 분들이 70대, 60대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어떤 꿈이나 혹은 자기의 어떤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선택하실 때 지금은 대부분 보면은 거의 70%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노후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직장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은 그분들 왜 은퇴하고 나서 일을 왜 하세요? 물어보면요. 상당 부분이 비경제적 이유를 많이 드십니다. 건강, 그다음에 사회에서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노후의 일을 75세까지 보고 뭐 80세까지 이렇게 보고 할 때 꼭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이유라도 그렇게 일을 택하는 것도 노후에는 젊을 때와 아주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954만 명의 엄청난 이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 은퇴자들이 이제 쏟아지게 되는데 예. 어떻게 이분들 일단은 이제 자기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나머지 인생을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내가 모아둔 이 자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면서 자산 소득을 일으킬 것이냐 이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젊을 때는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것이 이제 금융소득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인생 오후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주된 소득이 이제 금융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것,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산을 축적할 때보다 이렇게 노후의 자산을 관리할 때가 훨씬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는 그냥 내가 주식 비중을 몇 %로 할까, 어느 지역의 주식을 몇 % 갖고 있을까,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이 제일 네.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이제 자산을 인출해서 금융소득을 만들어서 인출할 때는요, 내가 몇 살까지 살지, 그 다음에 내가 이게 도대체가 안정성 부분에서 이제 훨씬 내가 구매력을 잃지는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내 은퇴 자금을 갉아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선택하기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에 내가 은퇴하고 나서 금융소득으로 자기의 소득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훨씬 좀 더 이제 신중하고 까다롭게 생각을 해보고 컨설팅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내가 몇 살까지 살까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것은 종신연금으로 잘 매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우리가 민간의 종신연금, 그 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도 종신토록 주니까 일종의 종신연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최소 생활비나 적정 생활비 정도는 이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몇 살까지 살까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금융자산을 가지고 가장 안전한 예금이나 국채에 넣고 운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이것은 이제 개인의 선호나 자산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노후의 시간이 짧을 때는 그냥 예금이나 채권이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의 시간이 예를 들어 한 30년 이상 남아 있다 할 때는 그럴 때는 예금이나 채권의 일변도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투자 쪽의 비중을 이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그랬는데요. 일본도 초기에는 대부분 다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카이 세대가 나이가 한 70 정도 돼서도 보니까 여전히 건강하고 앞으로 오래 살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보면은 한 2000년대 들어가서는 무슨 더블테크 상품, 해외 채권 이런 식으로 막 돈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의 일정 부분은 투자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요. 저는 그 비중을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 투자 자산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자산들을 이제 가지되 저는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 자산 중심으로 이걸 우리가 인컴 자산이라고 그러는데요. 노후에는 무조건 인컴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컴 자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픽스드 인컴, 확정적인 소득을 주는 인컴 자산하고 변동적인 인컴 자산이 있습니다. 픽스드 인컴은 예금이나 채권입니다. 그다음에 변동적인 인컴은 부동산의 임대료라든지 주식의 배당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대부분 픽스드된 인컴을 거의 다 갖게 되는데요. 기간이 별로 안 남았을 때는 이걸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30년 됐을 때는 이제 변동하면서 내가 나의 인컴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이쪽의 자산의 비중을 이제 좀 널리서 갖고 있는 것, 그게 저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예금 같은 경우는 뭐 한 2.5%,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다르긴 하지만은 아주 안정적인 곳으로 생각을 하면 그 정도인데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에서 리츠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률은 한 5에서 6% 됩니다. 당연히 위험이 있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인컴을 받기로 한다면은 예금보다는 이제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섞어서 가지고 계시는 것. 그게 수명이 길어진 시대에서 자산 관리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종신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최소한의 생활비는 만들어 놓자. 그 다음에 내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픽스드 인컴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좀 비효율적이니까요. 이 중에 자기의 자산의 크기나 선호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 정도는 내가 변동할 수 있는 인컴, 이게 일종의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그러죠. 배당에 대한 투자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컴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후 자산 관리를 할 때, 이게, 앞으로 내일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재테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빗 뱅커, 뭐 자산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요, 인컴 자산, 인컴 상품이 금융 상품 중에 제일 좋은 게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자산에 틈나면은 차곡차곡 편입해 놓으시면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예금은 픽스드 된 인컴이 나오지만은 이게 자꾸자꾸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하는 구매력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장 떨어진 현실적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30, 40대 분들도 이게 곧 닥쳐올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잘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슈 아닐까, 주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